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제 이야기는 어디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굴곡도 많고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죠. 전 어릴 때부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믿어왔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고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살다 보니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더군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 가족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이상형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제가 26살 때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셨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분이었죠. 아빠는 성실하고 따뜻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나가셔서 채소 장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도 저녁이 되면 꼭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엄마랑 저랑 앉아서 아빠 얘기를 듣다 보면 오늘 하루 있었던 속상한 일이나 피곤함 등을 잠시 잊어버리고 가족이 주는 따뜻함에 마음이 녹곤 했죠. 아빠는 늘 항상 바빴지만 가끔씩 시간이 나면 그 시간을 온전히 가족을 위해 쓰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엄마랑 저랑 셋이서 놀이공원에 가거나 소풍을 가곤 했어요.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그 순간들이 다 보석 같은 기억이랍니다.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같이 탄 회전목마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직도 눈에 선하고 제가 놀이기구를 타면 제 손을 꼭 잡고 아빠가 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 같은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대학교 때 드디어 아빠처럼 성실하고 착한 남자 선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지금 제 남편입니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 그냥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죠. 남편은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새 공부하고 아침엔 또 어김없이 강의에 출석하는데 한 번도 지각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동기들이 과제나 공부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 늘 시간을 내서 설명해주고 자신보다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몰래 밥도 사주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1년 동안 남편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매일같이 밥 먹자고 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하면서 조금씩 다가갔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점점 절 편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드디어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처음엔 남편은 자신이 연애할 처지가 아니라고 저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유지하려고 공부에 몰두하느라 연애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함락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백을 한 이후 남편은 제 짝사랑을 포기시키려고 일부러 냉랭하게 대할 때도 있었지만 전 오히려 더 열심히 마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몇 번이고 고백을 반복했고 결국 남편도 저의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저희는 마침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연애에 성공하고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오르던 시절이었죠. 남편도 절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고 저도 남편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에 익숙해질 나이가 되자 저는 서서히 불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남편은 제 나이가 꽉 찬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결혼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려 들지 않았고 가족조차 제대로 소개해주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군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서 결국 참다 못해 말을 꺼냈어요. 도대체 오빠는 언제쯤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나도 이렇게 오빠를 재촉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아무 말도 없으니까 나도 불안해. 지난달에 혜진이도 시집 갔어. 내 친구들은 벌써 3분의 2가 결혼했단 말이야.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뭘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건데? 난 진짜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해. 2년 전부터 오빠가 결혼 얘기 꺼내주길 기다렸다고. 내 상황이 좀 그래. 알잖아. 우리 집에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생활비도 내가 부담하고 있어서 결혼 준비할 돈이 솔직히 모자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 같이 모으면 되잖아. 내가 오빠한테 집 해오라고 해. 억대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 우리 둘이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좀 더 준비가 돼야 너한테 떳떳할 것 같아서 그랬어. 최소한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고 싶어서. 오빠 진짜 바보네.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지금까지 결혼하자 말 못했던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오빠랑 함께하는 거야. 돈이 좀 부족하면 어때? 오빠가 나한테 떳떳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해. 남편이 저에게 섣불리 결혼하자는 말을 못했던 이유에 대해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남편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거겠죠. 전 꼭 물질적으로 준비될 필요 없다고, 우리 둘이서 같이 시작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와 결혼할 마음을 먹게 되었고 드디어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데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내 나일선 질문을 던지시고 제가 대답할 때마다 미묘하게 흠을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절 신문하듯 질문하던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마침내 결론을 내리듯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결혼하는 건 뭐 상관없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살아야지.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매달 70만 원씩 우리 집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만 지켜주면 결혼 허락하마. 예? 70만 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 사정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지금까지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혼까지 시켜주면 효도를 좀 해야지. 엄마도 참, 오늘 처음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예, 나중에 가서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더 분란거리 되는 거야. 확실하게 초장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그래도 꼭 돈 얘기를. 아니야, 오빠.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 매달 70만 원을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그걸로 나도 좀 숨통이 트일 테니 너희 둘이 결혼하려면 이 조건은 꼭 지켜야 한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렇게 느끼면서 왜 그 터무니없는 조건을 받아들였냐고요? 그때 전 점점 시집가는 친구들을 보며 결혼 정년기를 넘길까 두려웠고 또 연애만 질질 끌다가 남편과 결혼하지 못할까 봐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그때 저는 남편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정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고 결혼에 성공했고 남편은 매달 시어머니께 7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약속하고 결혼한 거니까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아예 일을 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따로 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일이 있었어도 남편의 돈을 아껴 쓰신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생계가 힘들거나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노는 돈이 필요해서 쓰는 것 같았어요. 저랑 남편도 못 가는 해외여행을 참 자주도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깨깨오톡 스토리를 보면 거의 분기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오시고 취미생활도 아주 잘 즐기며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점점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고 결국 남편에게 7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하게 됐어요. 저는 매달 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받던 돈을 안 받게 되시면 시어머니가 마음이 상하실 것이고 50만 원이나 70만 원이나 큰 차이가 아니니 조금 더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말했죠.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20만 원 차이가 작은 돈이 아니라고 우리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며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죠. 결국 저와 남편은 그날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열이 받은 저는 친정엄마에게 불평을 하러 갔어요. 엄마, 나 이번엔 진짜 못 참겠어. 시어머니한테 매달 70만 원씩 계속 보내는 거 너무하잖아. 내가 줄이자고 해도 남편은 안 된다고만 해. 진짜 화나 죽겠어. 아휴, 얘 진정 좀 해봐라. 사부인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받던 돈이 갑자기 줄면 당연히 속상하지 않겠어? 그리고 사부인이 나이도 드셨는데 일하신다고 해도 얼마나 벌겠니?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야? 똑같이 나이 드셨는데도 엄마는 아무 돈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돈을 받으니까 너무 속상해. 윤주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한번 네가 한 행동을 잘 돌이켜봐. 얼마 전에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있어야 한다면서 네가 나한테 명품백 사줬잖아. 너네 시어머니한테는 명품백 사드렸어? 너도 이런 거 보면 똑같이 안 하잖아. 엄마, 그건 다르지. 내가 번 돈에서 자투리로 남은 돈 조금씩 모아둔 걸로 산 거잖아. 아니지. 윤주야, 다르지 않아. 네 남편도 자기가 번 돈으로 보내는 거 아니니? 근데 임서방은 네가 나한테 명품백 사준 거 알아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만약 임서방이 너한테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안 사주고 장모님한테만 사줬냐고 따졌으면 속상해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부부 사이에 그렇게 칼같이 따지지 마.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결혼 생활 힘들어져.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계산적이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내 입장만 고집하면서 남편의 마음이나 시어머니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부모님께 잘하고 싶었던 걸 텐데 내가 그걸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친정에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우리 엄마 말을 들어보니 당신 말이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너무 따져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사과를 하자 우리는 다시 사이좋은 부부로 돌아왔죠.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남편은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주며 저를 설득한 게 고마웠는지 전화를 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도움 때문에 원만하게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조금씩 이해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저녁 식사 이후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절 침실에 부르더니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남편은 계속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다가는 나아질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건지 준비는 되어 있는지 물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해줬죠. 어떤 업종을 시작하고 싶고 자본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하나하나 설명해 줬는데 자본을 모으기 위해 대출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남편의 말에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워낙 성실하고 뜻한 바는 무조건 이뤄내는 사람이니 저는 한번 남편을 믿고 응원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엄마에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투자받을 곳이나 대출받을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에게도 상황을 알려드린 거였죠. 딸 내외가 뭐 하고 사는지 당연히 우리 엄마도 아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엄마와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며칠 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엄마는 저희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이 돈 임서방 사업 자금으로 써.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남겨준 재산이랑 내가 모은 돈 일부를 이 통장에 넣었어. 장모님, 아니에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임서방, 내가 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거 공짜 아니야. 나중에 효도 받을 생각하고 주는 거라고. 아님 나한테 효도를 하기 싫은 건가? 아니요.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 항상 더 못해드려서 죄송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돈 밖에나.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 자네도 어차피 사업하려면 투자자도 구할 거 아닌가.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네요. 이 은혜는 꼭 나중에 갚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엄마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격한 남편은 절까지 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업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남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남편은 엄마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초반부터 잘 자리 잡으면서 가정의 경제적 상황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나중엔 제가 따로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그 덕에 외벌이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되면서 아이도 가지게 되었죠. 또한 우리 부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드림하우스를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집은 결혼 초부터 살던 전셋집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셋집을 매매하게 된 경위는 이랬습니다. 이 집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저희 부부는 원래는 전세를 연장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팔 계획이라 더 이상 연장이 어렵다고 했죠. 저희도 이사 가기보다는 익숙한 곳,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었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저희를 좋게 보셨는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매가 성사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세로 시작했던 신혼집을 저희 집으로 만들 수 있었답니다. 남편도 엄마의 도움으로 사업이 잘 풀리고 집까지 마련하게 되니 엄마에게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제가 엄마와 여행을 간 사이에 남편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제가 엄마랑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남편이 사람들을 불러 우리 엄마 집을 리모델링해 놓은 거죠.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 엄마랑 같이 친정집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아끼시던 가구 몇 개만 빼고 다른 가구들을 싹 다 전부 새 것으로 바꾸고 벽지도 환하게 바꿔놓았더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을 본 엄마는 너무 놀라워하셨고 한편으로는 기뻐하셨습니다. 남편이 바꿔놓은 인테리어는 딱 엄마의 취향에 적합했거든요. 남편은 그동안 저희 엄마에게 감사한 게 너무 많다면서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남편의 말을 들은 엄마 눈가에 눈물이 핑 돌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어렵사리 입을 열어 남편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뿌듯했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졌습니다. 남편은 이후에도 엄마를 위해 작지만 세심한 배려를 계속해 나갔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자잘한 부분도 신경 써서 챙겨드리고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면 먼저 알아서 준비해드리기도 했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의 결혼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더군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저희 집이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퇴원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원래 병원에서 처방해온 감기약도 잘 안 드시는 분이라 관리가 제대로 될까 걱정이었죠. 혹시라도 또 쓰러지실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간병인을 둘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면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고맙게도 간병인이라고 해도 결국 남 아니냐면서 제가 어차피 집에 있고 퇴근 후에는 자기도 케어하면 된다면서 우리 엄마를 집에서 모시자는 제안을 했어요. 남편의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위 입장에서는 장모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우리 엄마를 그냥 남처럼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저희 집에서 요양하기로 결정하고 집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저한테 다짜고짜 따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니네 엄마가 앞으로 이 집에서 사신다며? 아니, 요새는 시가하고도 안 사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구만. 뭔데 우리 아들 집에서 니네 엄마를 모셔? 여기가 무슨 병원이냐?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니네 엄마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그래요. 내가 니네 엄마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니?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니냐고. 내 아들이 고생하게 생겼는데. 어머님,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저도 엄마가 건강하시면 이렇게 같이 사는 것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이 부분은 동의했기 때문에 모시려고 한 거지. 절대 제가 남편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역정을 내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을 그렇게 벌어오는데 집에 들어와서도 편히 모시고 니네 엄마, 아니 사부인 돌보라 이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무슨 니네 집 하인이니? 뭐라고요? 어머님, 아까부터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하인이라뇨. 가족을 돕는 게 하인인가요?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것도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집사람 말이 맞아. 엄마 말 너무 지나쳐. 어머머, 얘, 너 지금 며느리 편드는 거니? 하여간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집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도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장모님은 사업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나도 반대로 장모님이 힘드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아이고, 그래. 그렇게 남의 집 자식 노릇 잘해라. 친엄마보다 네 마누라 엄마가 소중하다 이거지?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무슨 내가 은혜를 몰라. 은혜를 아니까 엄마 생활비 지금까지 대온 거잖아. 엄마가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면 나도 할 말 많아. 그럼 엄마는 내 사업에 대체 뭘 도움 줬어? 항상 내 돈만 가져갔잖아. 엄마는 나한테는 그렇게 돈 가져가면서 반대로 내가 엄마 아닌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건 못 보겠어?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 있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남편이 초강수를 쓰고 나오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대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역정을 내면서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면서 집에 돌아가셨죠. 저는 우리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남편이 분명하게 엄마의 도움을 강조했음에도 시어머니는 그저 우리를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고 계셨으니까요. 만약 남편이 단호하게 저와 엄마 편을 들어주고 철벽 방어해주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속 터져 죽었을걸요. 어찌됐든 우리 엄마는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간병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성심성의껏 엄마를 돌봤어요. 그런데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그것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어요.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에도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거의 2주 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토하면서 시름시름 앓았죠. 엄마가 없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죠.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집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퇴근해서 저희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기에 제가 나가서 현관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한 손에는 기부스를 하고 멀쩡한 손으로는 진보다리를 든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다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쩌다가 기부스를 하신 거예요? 예, 내 꼴을 봐라. 당연히 안 괜찮지, 괜찮겠니? 아파 죽겠다 정말.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춘천에 여행 갔다가 봉변을 당했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졌는데 팔부터 닿는 바람에 이 꼴이 되어버렸구나. 근데 이런 팔로 혼자서 생활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네 도움도 받을 겸 여기서 잠시 지내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잠시 지내신다니요. 남편하고 얘기는 되신 거예요? 전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밖에서 나오는 소리에 방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던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가 다친 걸 보고 깜짝 놀라며 어쩌다 다쳤냐고 물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설명한 것과 똑같이 놀러 갔다 다쳤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었고 어쩐지 모르게 화가 난 느낌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갑자기 찾아와서 여기서 당분간 지내겠다는 시어머니가 어이없긴 했지만 남편은 어이없는 걸 넘어서 굉장히 분노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요리조리 눈을 굴렸지만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니 저에게 배고프시다면서 어서 저녁밥이나 내오라고 하셨죠. 제가 다짜고짜 쳐들어와 밥 내놓으라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어이없는 감정을 느끼려던 찰나.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보며 저녁을 드시기 전에 준비해둔 게 있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오시면 꺼내려고 준비해둔 것이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니 금시초문이었거든요. 남편을 쳐다보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가위를 들고 나온 남편을 보니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왜 가위를 들고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경악스러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로 머리를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전 깜짝 놀라 얼른 남편을 말리려고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잃은 듯 눈에 핏발을 세우며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죠. 엄마, 대체 어디까지 해야 만족하겠어? 나랑 와이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도 아직 모자라? 또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끝이 어디냐고?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난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여기서 살겠다고 해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제발 진정하고 말로 해봐. 진정하라고? 글쎄, 당신이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날강도처럼 장모님 돈을 빼앗아 갔다는 거 알아도? 저는 순간 머리를 띵하고 맞은 듯 충격을 받았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해보라고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놓아주지 않은 채 고래고래 소리 지르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쓰레기 짓을 알게 된 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였는데요. 그 당시 저는 장례식 이후 제가 엄마의 짐을 정리하면서 계속 울었고 심지어 기절하기까지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이러다 사람 죽겠다며 저보고 대신 엄마의 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 대신 엄마의 유품들을 정리하던 남편이 우연히 통장이 든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통장 내역을 살펴보던 남편은 통장에 매달 누군가에게 돈이 송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놀랍게도 수취인의 이름엔 떡하니 저희 시어머니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장모님한테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었다고 대답하셨대요. 남편은 너무 황당해서 대체 왜 엄마한테 돈을 받았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사부인은 너네 집에서 살고 난 따로 사는데 불공평하지 않니?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내가 사부인한테 대신 돈을 받아야 이치가 맞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사부인한테 전화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실 거면 나한테 최소 50만 원은 주셔야 서로 쌤쌤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 만약 안 들어주시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너네들한테 가서 다시 한번 따질 거라고 했어. 그랬더니 사부인이 알겠다고 하시던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어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가족 간의 분란이 없길 바래서 희생한 우리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까 봐 그 돈을 줬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남편은 살면서 가장 크게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따졌다고 해요. 남편조차도 이렇게까지 부모님한테 화낼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놀랄 정도로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또 기록을 갱신해버린 거였습니다. 그 일 이후 또 우리 집까지 찾아와 여기서 빌부터 살겠다고 큰소리치며 남편을 활화산 마냥 타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들에게 이런 일을 들켰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당분간은 사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반성 자체를 안 하니 이렇게 무대뽀로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구제불능 시어머니는 기어코 남편을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전까지는 부모한테 아들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부모 취급도 안 하고 짐승 보듯 하면서 폭발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죠. 여보, 이 여자는 말로는 절대 안 통하는 사람이야. 난 그동안 엄마를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건 말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결국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정신 차린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 정신 차릴지도 미지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개념 없는 짓은 못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대하고 있었다니. 여보, 나 이제 안 말릴래. 당신 마음대로 해. 싹 다 머리 잘라버려. 뭐? 이 미친년놈들아. 니들 진짜 정신병자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네, 어머니. 저희는 정신병자예요. 근데 정상인 저희를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님이시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더 이상 말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한 짓,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에 비하면 머리를 잘리는 것도 싸게 죗값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머리를 휘날리며 저항을 하며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마음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이래야만 시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술 더 떠서 방으로 달려가 바리깡을 가지고 나와 남편을 향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시원하게 이걸로 밀어버려. 아예 깔끔하게 해줘. 뭐, 이 정신 나간 년이 바리깡을 왜 갖고 오는데? 역시 당신은 머리가 좋아. 그래,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아들, 이러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아니지. 엄마한테 그것까진 하지 않을 거지? 엄마 바보야? 이미 가위 가지고 와서 엄마 머리까지 다 싹둑 잘라놓으려고 했는데 그깟 바리깡으로 머리 미는 거 못하겠어? 난 오늘 진짜 마음 먹었어. 엄마가 정신 차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너네들하고 같이 산다는 말 안 할게. 그냥 내가 갈게.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시어머니 입에서 드디어 항복 선언이 나오자 남편은 드디어 부여잡고 있는 머리를 놔줬어요. 시어머니는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전 시어머니에게 다음에 오시면 머리뿐만 아니라 옷도 싹둑싹둑 잘라버릴 거다. 그러니 다시 오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문이 닫히자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가 다쳤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진보다리를 어떤 손으로 들었는지 못 봤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멀쩡한 손이 아닌 기부스를 한 손으로 진보다리를 들고 가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프면 기부스 한 손으로 진보다리를 들 리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부스도 가짜란 소리였습니다.
남편과 전 서로를 벙찐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속이기 위해 이런 가짜 연극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머리를 그렇게 한 게 좀 심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해보면 정말 저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 저희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횡포와 무례함을 참아왔고 여러 번 참고 넘겨왔거든요. 심지어 엄마가 아프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우리를 힘들게 했고 돈까지 빼앗아 갔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장되게 말해서 시어머니를 고소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저희로서는 정말 관대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은 게 오히려 용서해 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떠나고 난 후 남편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지 생각하면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받은 것은 참 많았는데 정작 해드린 것은 별로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특히 엄마가 아프신 와중에도 그런 일들을 홀로 감당하며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댔어요.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흐느꼈고 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 시어머니와의 연을 완전히 끊고 우리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말 많이 지쳤고 다시는 그 여자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시어머니가 크게 한 방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예 부모 자식 간에 의존하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여보, 그동안 내가 고통받아온 걸 봐왔잖아. 평생 엄마 생활비 보내느라 허덕였던 거 기억 안 나? 그래도 아이의 연을 끊는 건 좀... 있잖아. 나 사실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우리 엄마 단순히 생활비만 다 쓴 게 아니야. 돈 때문에 큰 사고를 친 적 있어. 큰 사고라니? 대체 어떤 사고인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셨어. 엄마가 팔랑귀라서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돈을 날리셨거든.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당신한테 말한 것도 실은 그 돈 메꾸겠다고 투잡 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어머님이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지.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으니까.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 근데 그 말까지 하면 당신이 우리 집안을 더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동안 말을 못했어. 여보, 난 너무 불안해. 친엄마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필연적인 거 아는데 가끔 난 우리 엄마가 그냥 감정 없이 욕망만 있는 인간 같아 무서워.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그 돈을 갚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고 심지어 아픈 자기 사돈한테까지도 돈을 빌려서 썼잖아. 근데 그것에 대해 어떤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 난 또 우리 엄마가 무슨 사고를 칠까봐 불안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듣자 전 더 이상 남편 보고 연을 끊지 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자세한 사정을 들으니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건지 이해가 갔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은 그냥 감정에 치우쳐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마지막이니 직접 보고 앞으로는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둘이 시댁에 가게 되었죠. 근데 시댁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웬 여자들에게 맞고 있는 거였어요. 일단 저희는 시어머니를 감싸면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죠. 의절을 하러 온 거라고는 해도 사람이 저렇게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치고 있는 여자들에게 대체 왜 이러시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들 왜 이러세요? 어떤 일 때문에 엄마한테 화나신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 명에서 폭력을 행사하시면 안 되죠. 엄마?
그럼 자네가 전현 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만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이러시는 겁니까? 그럼 자네가 엄마 대신 우리 돈을 내줘야겠는데? 저 여자가 우리 돈을 가져갔다고, 어? 그래. 우리가 전현 잡돌이 안 하길 원하면 아드님이 대신 내주쇼. 그럼 우리가 아드님 입장을 봐서라도 그냥 갈라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저와 남편은 그 아줌마들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진상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 계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계셨는데 어느 날 회원들이 시어머니가 그동안 계모임 돈을 몰래 야금야금 손댔던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추궁하려고 하자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잠적을 해버렸대요. 계모임 회원들은 대체 시어머니가 어디로 증발해버렸는지 알 수 없어 갑갑해하고 있었고 이걸 고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고 해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잠적을 하고 있을 동안 저희 집을 은신처로 삼으려 했던 거죠. 혹시 몰라 계모임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시어머니 집 주변을 망봤고 일부러 시어머니가 방심하도록 집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방심한 시어머니가 잠시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가려다가 결국 계모임 사람들에게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랑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저한테 70만 원 가져가고 장모님한테도 50만 원이나 가져가 놓고 또 남의 돈을 탐냈다고요? 아유, 뭘 탐내? 난 조금만 썼다 다시 채워놓으려고 했다니깐. 이 양반들아,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머리채 잡고 난리치고 말이야. 야, 니네들 내가 싹 다 신고해버릴 거야. 오냐?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도 너 고소해버릴 거다. 횡령 혐의로. 무슨 그깟 계모임 돈 쬐끔 썼다고 고소 타령이야? 엄마는 진짜 반성이라는 걸 안 하시네요. 엄마, 저 오늘 마지막으로 엄마 모습 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까지도 엄마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마지막이라니? 더 이상 엄마를 볼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전 이제 엄마랑 인연 끊고 살 거거든요. 아주머니들,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전 이제 이 사람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은 이 인간한테 직접 받아내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이건 또 뭔 상황이야? 아까는 아들이랬다가 아들이 아니라니. 인연은 계모임만 작살낸 게 아니라 지 가족 관계도 작살나버렸나 보네. 뭐 복잡한 건 모르겠고 어찌됐든 자네가 인연이 삥땅 친 돈은 못 내준다 그거지? 네, 저는 내줄 생각 없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방금 한 말 자세히 설명해. 갑자기 찾아와서 마지막이라니. 아들이 아니라니 이게 대체 다 무슨 뜻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꼴인데 엄마를 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너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짓 당할 줄 알고? 엄마 아니라니까요. 전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요. 생판 남이니까 어떤 짓을 당하시든 관심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가 그 여자들한테 어떤 짓을 당하든지 상관없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절규하듯이 남편과 저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들리지 않는 듯이 멈추지 않고 걸어갔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시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데 여자들에게 옷을 뜯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때 내쫓을 때 말했던 것처럼 가위질이라도 해서 옷을 찢어놓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제가 하기 전에 계모임 여자들이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뒤 저와 남편은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속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저희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교훈 삼아 저와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일 저녁 식탁에서 웃음이 가득한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둘 다 시어머니라는 큰 짐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랑 남편이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초췌한 모습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정말 한눈에 봐도 피폐해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옷은 남루했어요. 우리를 찾아온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10만 원을 줄 수 없겠냐는 말을 했어요. 계모임 민간들이 기어이 자기한테 고소를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잘렸다고 돈이 없다고 징징거렸죠. 시모가 어떻게든 불쌍한 척을 해보려고 눈물을 짜내려고 자꾸 표정을 찡그리는데 그 꼴이 아주 우스꽝스럽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드러눕겠다고 꼬장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인터폰으로 경비원을 부르라고 소리쳤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저와 남편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고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하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 거죠. 그저 피를 나눈 관계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무조건 용납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남편과 저희 둘은 부부란 서로에게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외부의 어떤 문제나 갈등도 결국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저와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것도, 저 또한 그 결심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한 것도 모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가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지금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시련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저희 부부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남겼길 바라며 이만 얘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